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였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죠. 무리한 그래요. 대출이 있었죠, 은행들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대출을 하게 되면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들을 모아서 금융상품을 만들었죠. 위험한 금융상품이었죠. 그래요. 거기에 많이 투자하면서 금융위기가 왔던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부여하지만 금융기관은 어떤가요?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죠. 그래요.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커요. 금융기관에서 중요한 거는 위험 관리인 거죠. 또 정부도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위험 관리에 실패하고 한번 사고 치면 큰 사고를 친다. 그래요. 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그 위험 관리에 실패해서 일어난 사태가 뭔가요? 글로벌 금융위기만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IMF 사태.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저번에 살펴봤죠. 잘 대처했죠. 추가 대출에 해당하는 스와프를 통해서 해결했죠. 스와프는 어떻게 달성했나요? 외교를 통해서 달성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IMF 사태 때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 무엇으로 해결했나요? 외교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친일 정책을 썼죠.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위기를 넘겼고, 김명삼 어떻게 했나요? 반일 정책을 썼죠. 그 결과 일본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못 막았죠.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실력으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함부로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 말라. 그렇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한마디로만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미리 알면 어떤가요?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하면 당연히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일어나지 않고 IMF 사태도 일어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간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여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구성된 MBS의 저명한 평가기관들조차 상품 위험성을 망각한 채 트리플 A 등급을 부여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길 걸 알았으면 트리플 A 등급을 왜 부여해요? 원칙에 따라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무절제하게 MBS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렇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금융기관들이 그랬으면 또 투자하지 않았겠죠. 둘 다 그 위험성을 망각한 거죠. 설사 신용평가 기관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트리플 등급을 부여하였더라도 투자기관들이 위험을 고려한 원칙에 따라 다른 투자를 고수하였다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손실을
손실은 있을지언정 파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겠죠. 어느 쪽이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위험을 정확히 평가했으면. 아니 그 서브프라임이란 건 신용이 낮은 사람이 재산 없이 주택을 구매한 건데 조금만 하락해도 그래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근데 위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정이 있어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우니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지식도 경험도 아무 쓸모없게 된다.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금융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정말 몰랐겠냐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를. 근데 막 올라간다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위험이 없는 걸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어떤가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통상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기도 하고 급격히 인하시키기도 한다. 자기가 뭐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만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2, 3개월 전 기준금리를 2%만 낮추고 위험관리만 했어도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마자 3개월 만에 0%까지 떨어뜨렸잖아요. 5.25% 5% 하는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2, 3개월 전에 한 2% 낮추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 관리를 하고 부실 대출 정리하게 하고. 근데 금융위기가 발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0%로 낮추어도 한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빠르게 회복했지만. 고금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국가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수많은 국민들은 알거지가 되었다. 사실이죠.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직면한 시장의 변화를 눈치채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참 바보들 아니냐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시장에 직면해 있을 때는 미래의 변화를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이 꼭지요. 금리 인하하지 않고 위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곧 닥칠 거요 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 지금이 꼭지라고 판단하여 위기 관리를 위해 대폭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생각해보라. 천하의 바보 소리 듣기 마련이다. 그렇죠.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닐 수도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금리 인하했다가 폭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발생한 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처럼 판단과 실천은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판단과 실천은 직면했을 땐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대 생각에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꼭지 같은가 바닥 같은가? 요즘 좀 올랐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은가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대들의 실력으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IMF 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은행이 부동산 정책에 개입한 것이 잘못이다.
중앙은행은 화폐가 원활히 유통되고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이들이 대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 그만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화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화폐를 원활하게 유통하게 하는 역할이 중앙은행의 핵심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 대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뭐 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고 억제하고, 그게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는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정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 상승세를 대비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있고 정부 역할이 있고 민간 기업의 역할이 각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경기 올라가네? 좀 억제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하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네? 금리로 조정해야 되겠어. 5%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거예요. 급격한 인상을 하면서 빠지기 전에 대처를 한 것도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자기 역할이나 똑바로 해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냥 위험 관리나 하고, 은행은 위험 관리하면서도 대출 업무하고 결제 관리하고 환전 이런 거나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죠. 위험을 고려해서 대출하고 이랬으면.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안다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고 그래요. 고금리 정책 유지하고. 자기 역할이나 할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자기 할 역할만 똑바로 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IMF 사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관된 사건이 있다. 있죠. 한국에도. 이 사건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키코 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죠. 키코라고 불리는 통화 옵션 파생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을 구매하면 환율이 특정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달러를 팔 수 있다. 수출 기업이 하겠죠. 달러를 벌었는데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달러를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환율이 특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주로 수출 기업들이 가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급등하면서 가입한 수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래요. 어떤 중소기업은 매출보다 손실이 더 커져서 그해 흑자를 내고도 파산했다. 그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일성 하이스코는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9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결국 파산했다. 키코에서 900억 원 손실 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죠. 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입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키코 사태의 전체 손실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르고 피해 기업은 약 980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은행들에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팔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각자 그런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 금융상품을. MBS 판 거하고 똑같잖아요. 기업들은 결제 업무, 대출 업무, 환전 등을 위해 은행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협력한다. 즉 은행들이 강력하게 권유하고 설득하면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 결국 투자하게 된다. 아 그렇죠. 은행이 이거 하십시오. 아유 이러면 이익이 큽니다. 별 위험 없습니다. 이러면서 팔았겠죠.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기업들이 키코를 알고서 키코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은행들에게 위험한 금융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들은 대거 투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요. 도대체 키코라는 상품을 어떻게 알겠으면 뭘 믿고 투자하겠는가? 대체로 다 은행들이 권유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위험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인하게 해서 팔았을 거라는 거예요. 권유하고 막 설득하면서 사실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수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뭐 천문학적인 손실이 났죠. 10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났죠. 10조 원 그래요.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기코 이런 거. 그래요. 은행은 결제, 예금 배출, 어음 할인, 환전 업무와 같은 화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의 업무는 통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 원인은 타인과 타 집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통상은 허용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실상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위험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위험한 금융상품을 허가한 일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이다. 그래요. 허용하면서 몇 년 만에 사고 쳤나요? 한 7년 만에 대형 사고를 친 거죠. 1998년 9월에 은행법을 개정하여 위험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고 1999년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판매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김대중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규제하고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제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할 곳에서는 규제를 풀었죠. 김대중이. 기업들을 투자를 막은 거는 숫자 총액 제한으로 규제죠. 투자를 하게 해야지 양질 일자리가 생기죠. 거기에는 규제를 하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금융은 어떻게 했나요? 규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1999년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파생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뭔가요? 만일 허용을 하게 되면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큰 문제에 노출될 경우 은행 역시 파산 위험에 노출된다. 즉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집단 중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 중에 은행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 잘 있냐는 거예요. 거의 다 하죠. 또 기업은 특히 하겠죠. 금융 업무가 중요하니까. 근데 은행이 한번 사고를 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죠.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조 원의)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기업들이 10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980곳에 이른다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묵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980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거죠. 금융상품 팔게 해서
위험한 금융상품 팔기 위해서 예를 키코를 팔아서 수익을 얼마나 냈겠냐는 거예요. 당시 은행들이. 10조 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합쳐봤자. 키코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을 다 합쳐도 수익이 10조 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어떻게 쳤나요? 어마어마하게 쳤죠. 기업은 사람들이 삶이 터전하니까요.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나. 얼마나 큰 타격을 미쳤냐는 거예요. MBS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냐는 거예요. 실상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도 이와 같은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1999년 제정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으로 은행, 증권, 보험관 상벽이 허물어졌고 2000년에 제정된 상품선물 현대화법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합법화했다. 이로 인해 위험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투자하다가 발생한 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다. 그래요. 원래 미국도 그렇게 함부로 투자 못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2000년 정도죠. 큰 대형 사고를 그래요. 친 거죠. 그 사고가 큰 문제가 된 건 2008년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금융사고 일어나지 않았냐는 거예요. 고작 몇 푼 벌기 위해서 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은행에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부실해지면 국민들이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죠. 은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뭔가요? 위험한 상품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손실 한번 나버리니까 10조 원 손실 나잖아요. 은행들 그 돈 몇 푼 벌게 해주려고 하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MBS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겠냐는 거예요.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어마어마하죠. 키코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위험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에 있죠, 당연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괜히 금지해놨겠냐는 거예요. 금융기관의 그런 특성 때문에 금지를 해놨는데 위험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죠. 은행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판매했으니 그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이 은행이죠. 화폐 취급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폐를 취급하다 보니까 재산을 관리하게 되죠. 기업과 국민들이. 허용되는 일만 하게 해야 된다. 은행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은 판매는 물론이거니와 권유해서도 안 되면 그러한 것이 있다는 언급조차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명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다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이 한번 이상한 짓을 사고 친다. 그 피해라는 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해서는 안 돼. 금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 일 외에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키코에 투자한 기업은 자신이 직접 찾아서 투자하지 않는 이상 책임이 없다.
키코에 투자한 기업은 책임이 있냐? 자신이 뭐 연구를 했는데 키코라는 상품이 있더라.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은 이상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그런 게 아닌데 권유를 해도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설사 은행으로부터 권유받고 위험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위험을 고지받았다 해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판매했을 때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출 기업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단체이고 은행은 어떤가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단체를 보조하는 단체이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면서 또 이자를 줘야 되니까 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은행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단체를 보조하는 대신 그 대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를 군대에 비유하면 수출기업은 전투부대이고 금융기관은 보급부대이다. 보급부대가 상한 식량을 전투부대에게 보급하여 상한 음식을 먹고 전투할 수 없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보급부대에게 책임이 있다. 상한 음식을 그래요.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급부대가 다 탈라서 전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패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전투부대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급부대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한 식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골라서 먹으라고 고지했다고 하여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했으니까 네 책임이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식량을 보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고지했다고 해서 이게 상한 식량이 있을 수도 몰라. 네가 좀 알아서 잘 판단해서 먹어. 할 말 다 했어. 책임이 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지휘관이 보급부대에 부여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지휘관이겠다. 그러한 이유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죠. 지휘관은 아예 상한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권한을 줬잖아요. 정부의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급부대가 아무거나 팔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은행이 위험을 몰랐냐는 거예요. 팔 때. 돈 벌려고 그냥 판 거죠. 돈 된다 싶으니까.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건 몰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아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권한을 주면 안 주는 것만인 거죠. 실상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키코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다. 이거 좀 달러를 관리해야 되겠어 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기업의 투자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타인이나 타집단의 권유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국민들이 재산을 다루고 파급력이 큰 은행에게 그러한 일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은행에 그러한 일은 맡길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재산을 관리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번 위험에 노출되면 노출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피해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